다 했으면 빨리 다음 보고하십시오. 네, 다음 새만금개발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공공주도 매립과 조성을 통해서 매립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자연 노출지는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 용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알리백 산단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산업용지와 태양광 부지를 제때 공급하고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과 주거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새만금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새만금이 첨단 전략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박수 안 쳐주면 소소하겠죠? 네. 우선 제가 몇 가지 체크 좀 해볼게요. 전에 인천공항공사의 주차장을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부정부패 의심이 있다는 등 뭐 그런데 그건 해결 다 됐습니까? 예, 일단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하고 그 손님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걸 분리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20% 내외가 실제 단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상승되었다는 수치를 네. 확보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디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건데 어떤 고객들이 차를 안 맡기면은 엄청난 먼 거리를 다녀야 되게 설계를 바꾸고 그 앞에서 차 세우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많이 올려가지고 그 업체를 이상하게 선정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럼 중단된 겁니까? 네, 중단했습니다. 중단되고 그다음 뭐 직원들한테 무슨 너무 많이 전기 주차권이 배정돼 있더라 이 문제도 해결을 좀 하셨어요? 예. 다만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일을 않는 게 문제였다는 진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막 구체적으로 악행을 했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조금씩 그런 직원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수정 없이 계속 수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엄청난 양으로 규결되어 있었던 게 핵심적인 문제로 저는 봤고요. 그 문제를 확실히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 원래 동네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그 앞에는 고객용으로 주차장 비워놓는 거지. 자기 차 뚝 세워놓고 고객들은 뭐 그 차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면 그 장사가 되겠어요. 네,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 그 다원시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대체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입차를 붙였는데 1차는 낙찰자하고 저희하고 가격의 갭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단 유찰이 되었고요. 2차를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돈 문제, 그러니까 그 절차 문제만 해결되면 제작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작 여력은 있어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약간 제작가인 좀 늦어졌으니까 원래 저희가 제때 그 기차를 교체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차 안전 테스트하고 또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것을 진행해서 실제 기차가 좀 늦게 투입돼도 큰 안전에 상관없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잘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쓰던 낡은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던가 봐요. 그렇죠. 새롭게 투입하는. 새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새로 시작하는 거라면 지연되는 동안은 이용을 못할 텐데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거라면 어쨌든 좀 노후한 차량을 타고 다니야 되니까 위험하다, 불편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이군요. 예. 그리고 그 문제도 저희가 현재 그 보증 회사로부터 현재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저기 보험 보증이 다 돼 있어서 재정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요새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 정상화하는 거. 요거는 좀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현재 공공관리회사를 만드는 걸로 현재 원칙을 정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쟁점은 이 공공관리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만들 것인지의 문제는 현재 청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처럼 거쳐서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이것저것 떼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음식값이 30~40%가 수수료로 다 나가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품질의 그 비싼 음식을 제공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대신에 그 중간 단계를 다 없애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 이걸 너무 이제 그 회사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라 그러면 이제 관료화 되겠죠. 네. 대충 하고. 근데 그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관리는 최소한으로 공적으로 하되 민간의 경쟁을 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설마 일선 서비스 직원을 다 뽑아서 할 건 아니죠? 관리만 할 거죠, 관리만. 저는 서비스 직원도 좀 일부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이 공공과 휴게소가- 민간을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죠. 예, 휴게소가 관리를 잘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해야 되지만 실제 공공 차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상당히 핵심 경쟁을 포인트이기 시키면 때문에.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률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예, A 휴게소는 직영, B 휴게소는 위탁,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고 이제 교체할 때 아예 공공 부분을 B로 옮겨서 관리할 수도 있겠고 예, A는 다시 위탁하고. 하여튼 이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세우면 좋겠어요. 하여튼 경쟁을 알겠습니다. 시켜서 낭비나 부패 없이 좀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게. 예,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예, 어떻게 되나 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건설 하도급 문제, 불법 하도급 문제는 예, 이게 이제 대형 산업재 사고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부패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부실공사의 원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불법 하도급은 아예 진짜 정말 없어야 되는데 허용하는 외에는. 예. 좀 실제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은? 실제 이제 그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건 현장 활동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행안부하고 그 인력 문제 현재 그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바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직불제, 직불제가 되면 인건비, 뭐 장비 대여료, 건축자재 그러네. 이런 예. 것들은 바로 원청에서 직접 지불하게. 예 직접 지불하게 되면 근데 이 그건 불법 하고 있어요? 하도급이냐 아니 구분이 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현재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만 해요, 민간 부분도 해요. 민간 부분까지 전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하도급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 제도나 이런 거는요. 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화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재는 강화하고 포상은 어떻게 강화하셨어요? 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건설부 담당 국장 얘기해 보십시오, 실무국장이, 누가. 예. 예, 건설정책국장입니다. 제재는 영업정지의 경우에 단 한 번만 불법 하도급을 하더라도 과거 4개월에서 1년까지 강화해서 하게 돼 있고 영업 정지를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포상금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제한을 풀어가지고 지난번에 1억 5천만 원 정도 신고했을 때 약 300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거기 한 3배 정도의 그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제재를 강화하고 또 포상금을 높여가지고 기준은 포상을 하면 그 이전 단계로 제재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예산 과징금을 받은 곳에서 30%까지 과징금의 30%. 과징금은 강화를 했어요? 과징금도 어느 이제 정도로 강화했습니다. 강화하셨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과징금 규모 예를 들면 영업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도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의 30%까지 강화하는 하도급 것을 기본 잡았습니다. 총 불법 하도급 대금 총액의 30%까지 강화하는 30%까지 걸로 과징금을 예,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계획 중이에요. 확정됐어요.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했고, 뭐 제도는 준비됐고.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님, 저희가 그 농림부에서 그 조사하시고 국세청에서 조사하시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저희는 진짜 물어보는 얘기도 먼저 좀 합시다. 예. 그 과징금을 부과하면 부과된 금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상한 없이 지급한다. 그렇습니다.
하도급 대금 불법 하도급 대금 총액의 30%면 엄청나네요. 과징금. 예, 규모가. 걸리면 망하겠네요. 거의 뭐 아니 뭐 저기 그 하도급 해가지고 남는 게 기껏해 한 10%나 남을까 말까 한데 그 불법 하도급에 대한 과징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이제 도급한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한데 누구한테 하냐고. 하도급을 준 사람에게. 준 사람에게? 네. 받은 사람은 안 하고.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쌍방이 동시에 위반한 것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준 사람이 더 위반이 클 수는 있겠네요. 자기가 위반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보세요. 저희가 그 국세청 같은 경우에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 비용 대비 많은 그 세수를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AI 기반으로 해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5,000 개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12만 개 중에서 1,500개 현장 정도는 확실하게 봐야겠다고 했지만 네. 현재 인력으로는 한 600개 정도밖에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당국과 그 추가적인 인력을 좀 확보하는 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농림부 또는 국세청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어디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근데 예, 저건 뭐 공무원 정규직이 아니라도 일자리 사업으로 임시로 그 구청가 이게 신청하면 그 됩니다. 불시에 점검을 해서 걸리면 불법 하도급 대금 총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당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알려지면 말이에요. 그 불시에 이 사업장 저 사업장 예고 통보하지 말고 갑자기 가서 하면 무서워서 내가 보기엔 불법 하도급 못할 것 같은데 30% 떼이면 그 사실상 거의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는 그 현장이 12만 개 정도 현장이 있는데 저희의 행정 역량이 연간 저희 국토교통부 600개밖에 못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몇 명 있어요? 각 지방국토청에 2명씩 해서 10명이 전담 인력이 있고요. 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지자체랑 몇 명이- 10명입니다.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죠? 발거다 해서 예상 문제를 생각해서 답안을 너무 잘 써놨은 것 같아. 아니 대통령 국토 업무 10명인데 늘리자? 예. 네, 이건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대규모로 좀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확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부처들이 항상 이제 공무원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행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사실 조력자로서 하면은 5명, 10명은 임시 일자리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니 뭐 기간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그렇습니다. 임명해도 그렇게 되죠.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유연한 방식으로 네, 그건 연구해서 추천해 하시죠. 네, 장관님 뭐요? 그 현재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도급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좀 네, 인정했으면 알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불법 하도급 얘기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이게 저도 안테나가 꽤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요새 불법 하도급 얘기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체감적으로 좀 줄어든 게 예를 들면 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스미싱이라고 그러나? 스팸? 아니 예. 전화 사기? 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예. 그 한글말로 하면 좀 안 돼요, 그거? 하여튼 전화 사기, 통신 사기 이 전화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예, 그 초국가 그 범죄단 만든 지 네, 아니 단속반 확 만든 줄어들었고. 데로 확 줄었습니다. 불법 하도급 건설 현장 얘기도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 것도 뭐 기본으로 중요한데 정부와 공직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혜택이 있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좋아지는 건 잘 느낌이 안 납니다, 원래. 나빠지는 건 바로 체감이 오는데 좋아지는 거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물론 한참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러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평가 못 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성과들은 홍보를 좀 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건설 사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재해사고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 노동부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건설업 분야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국토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엎드려 절 받으시는데 고생하셨어요. 행복청은 뭐 다른 일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행복청은 대통령 집무실 설계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그래요, 그죠? 네. 빨리 속도를 내시느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근데 이 컨셉이나 그런 도중에 교정은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연되지 않고 충분히 컨셉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연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속도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지연될까요? 지금 2달 남짓 정도 그 지연되어 정도? 있는 상태인데요. 가급적이면은 시공 과정에서 공기를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줄이는 것이 그걸 보완을 그러니까 다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를 진행하면서 보완해서 바꿔 나가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건축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에 국가건축에 대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의견도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는 들어봤겠죠. 네, 어쨌든 의견 수렴을 좀 잘하십시오.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쓰고 말 게 아니고 또 다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청와대의 존속기간, 현 청와대의 존속기간 그 이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남을 건축물이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합시다. 우리 국격에 맞고 네.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새만금 청장님. 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몇 달 됐어요? 2달 됐습니다. 2달 됐어요?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셨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 투자와 새만금 사업 정리하는 문제. 네. 새만금의 정리 방향은 정했어요? 네, 일단 가장 큰 것이 그 50년까지 면적을 되게 많이 한 거를 35년까지 해서 한 매립 면적을 30% 정도 줄이는 걸로 지금 앞으로도 10년 동안 매립을 계속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행력이 있는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 드는데? 지금은 22조 8천억인데요. 그 11년 기준으로 22조 4천억 정도로 지금 변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2조를 더 들여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투입된 건 9조 9천억이 되겠습니다. 11년 기준으로 12조 좀 넘게 13조를 더 넣어서 10년 동안 더 매립한다? 사업비에는 그 용지 매립비도 있는데요. 기반시설 투입비도 있고 수질 개선도 있기 때문에 용지 매립비는 한 12조 정도에서 한 4조 정도 좀 줄 겁니다. 한 2조 정도 좀 줄 겁니다. 용지 매립비는. 면적을 대폭 줄이고 산업단지용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부 국고로 하지 않고 개발 공사를 하고 외부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새만금 얘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년 됐어요. 그 시작한 지가? 35년 정도. 35년 됐어요, 벌써. 35년 동안 하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만 놔둬서 한 100년 할 뻔했어요, 100년.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앵커 기업이 들어오고 앵커 기업 이후에 다른 민간도 오고 그래서 대강 이렇게 민간의 수요들이 좀 보입니다. 한 10년, 15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규모하고 매립하고 방식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해놓고 사실 책임도 못 질 만큼의 규모로 계속 키우다가 이거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새만금 더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뭘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서 현생에 뭔 좀 도움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고 미뤘다가 돈 든다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 생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지연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저기 30년간 이렇게 끝이 안 보이다가요. 작년에 대통령 오셔서 딱 끝이 아니, 목표가 딱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걸 적정한 선에서 정리를 하고 실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쪽으로 합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거기 들어간 돈을 차라리 전북에 정말 전북이 다른 산업 투자나 뭐 이런 데다 투자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뭐 그때 판단은 지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으로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할지도 빨리 정리를 확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논의를 하고 필요한 있습니다. 부분을 축소하고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예. 바꿀 거 바꾸고 딱 적정한 선에서 닫고 그 내용이 있는 투자를 해야죠. 예를 들면 현대차 로봇 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뭐 유치하든지 거기에 주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딴 데서 여기 구조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데가 너무 커서 상상 못할 규모라서 그런 거지. 이게 이 새만금에 유치된 산업 규모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예, 뭐 3년, 5년, 10년, 15년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 확장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엄청난 큰 초기 게. 투입 비용 예. 정도 예상한 거고 이게 예를 든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된다고 보면 사실 엄청난 대규모 여기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되지 않을까요? 정의선 회장님은 울산만큼 키우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발표장에서. 근데 이게 금액이 이제 초기 투자를 근데 구조하다 보니까 그때는 커 보였는데 지금 뭐 딴 데는 뭐 몇백적으로 4천적으로 이러니까 처음 발표하실 때는 아마 로봇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이제 큰 사업 계획들이 발표가 아니고 그때 들었을 때만 해도 모두 다 놀랐던 금액인데 뒤에 이제 정말 숫자가 몇백조가 되면서 작아 보이지만 지금도 저는 엄청 큰 사업이고 이게 로봇 파운드리까지 가고 전체 연결되면 정말 여기서 실증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문 제작, 주문 세상에 생산. 상정 가능한 모든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거기에 구현하겠다 이게 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책적 결단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무슨 공기업 설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기다 나눠주고 저기 한 개 하고 저기도 좀 섭섭해하니까 하나 더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해결책이 나와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죠. 그런 걸 무책임이라고 그러죠. 무책임.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또는 행사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으라고 막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나쁜 행동이에요. 그 전북에 우리 새만금 청장은 거기 계실 테니까 설명을 잘 하십시오. 잘하고 어쨌든 거기도 정부로서는 정말 애써서 만들어낸 유치 성과인데 그리고 사실 전망이 가장 좋은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큰 사업인데 그거를 이거 필요 없어 설마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초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주면 아마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래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현대는 최초 발표라서 이게
저는 큰 장기 계획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 초기 이것만 순박하게 좀 그런데 하여튼 초기 것만 이렇게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총리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그 지금 코레일하고 그 SRT 관련해서 합쳐지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좀 와닿는 것 같고, 저도 세종으로 기차 타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통합됐을 때 효과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앱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훨씬 더 편의성은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차 안에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을 때 전체가 외국인인 경우도 많았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앱을 쓰고 있으신지, 제가 유럽에 있을 때는 정말 앱이 잘 돼 있어서 사실 외국인들도 제일 잘 쓰게 돼 있고 관광하고도 물려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이 부분에 대한 편의성, 이런 계획들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그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9월 통합을 목표로 해서 8월에 실제 이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앱 시장은 8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쓸 수 있는 앱 문제도 어쨌든 더 발전시켜 나갈 과제로 보고 있고 진행을 좀 하고. 지금 현재 앱은 그러면 지금 외국인용 앱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 그건 제가 안 그러니까 만들어서 담당해서 알고 있는데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이 좀 아는 필요할 것 사람. 같은데요.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KTX에 대해서 예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1개월까지밖에 예매를 하고 없어서 2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10월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앱이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용 앱은 없습니다. 근데 네. 다만 지금 그거 물어본 확대해 거잖아요.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물어본 게 그 내용이었는데 네. 그 대답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코레일 사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냐 없냐 하면 되지 뭐. 현재 외국인을 위한 전용 앱은 여기 있습니다. 네. 외국인을 위한 전용 앱은 없지만 각 역에 AI 통 번역기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실제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티켓의 현지 판매 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네. 95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없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국내 내국인용 앱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건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 요즘 세상에는. 예. 뭐 옛날처럼 이렇게 입력 안 해도 되잖아요. 예. 네. 그것도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면 전환하면 순식간에 할 수 있죠. 약간 예. 수정되는 것만 수정만 하면 될 테고. 근데 이게 나온 김에 올해 외국인들 KTX 고속철 이용이 54%가 늘었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서 그다음에 또 지방을 찾아다니니까. 근데 앞으로 이거는 관광 전략이 더 본격화되면 더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통 분담 문제에서 철도의 교통 분담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예. 그 반대로 얘기하면 교통 분담률이 너무 떨어지면서 전부 다 전기 고속버스 노선이 다 폐쇄되고 있다더라고요. 예. 이거 사실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유가 철도 요금이 너무 싸서 그렇다. 버스 타는 것보다 철도가 훨씬 더 싸고 편하고 빠르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고속버스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건 구조적으로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관광객 전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지방으로 가는 게 또 늘어나고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교통 수요가 따따블로 늘어나서 실제로는 앞으로는 이게 우리 내국인들이 오히려 이 표를 사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불만들이 나올 정도니까 철도 전체적인 이 수용이 사실 수요가 훨씬 빨리 늘 수 있어서 우리 계획이 그걸 따라가는지 공항은 어떨지 그런 것도 저는 이게 고속버스가 지금 사라지는 문제도 사실 국토부에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참관단들 요 문제에 관한 얘기들 있으면 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 소개를 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파란색. 인사는 최대한 생략하고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저는- 핵심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온 시민 김우리라고 합니다. 정책의 실효는 시민이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인 신도시지만 교통 인프라는 그 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광역버스가 만차여서 여러 대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공공자전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전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신도시 교통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광이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서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확충, 수요 기반의 유연한 노선 조정, 환승 편의 개선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과제고요. 또 다른 분. 저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보다는 비용을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 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과 경제성 등이 우수하면 이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국토부 장관은 신기술을 우선 적용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 신기술 인증 기업에게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담당자 건설 신기술을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용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신기술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와 해체 공사의 붕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해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체 특성에 맞지 않는 기존 비계를 권고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좀 요약해서 합시다. 추락과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술 개발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입찰 참여에도 할 수가 없고 회사는 도산 위기로 내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해체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로 인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점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저기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 주면 좋겠어요. 타이의 매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에서 온 김윤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대통령 감사드립니다. 국가 기반 시설, 철도, 도로 등을 구축할 경우 지방 부담률을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같은 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자립도가 지금 22.11%로 경기도에서 26위로 가장 낮은 수준에 거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를 한다 보면 70%는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지방에서 3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30%라는 부담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발전에 과용 자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저기 여성분, 예, 저쪽에. 대통령님, 저는 현장에서 내 집 마련의 높은 장벽 앞에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매주 마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고가연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길이 막혀서 발만 동동 그르고 있고 어렵사리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높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세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양도세를 유연하게 낮춰 매도를 유도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취득세, 양도세 등 전체 세수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로서 건의드리자면 이렇게 활성화된 세수를 바탕으로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차등적으로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의 실리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의견 수렴 토론을 하고 있죠. 예, 오늘까지 세제까지 다 3번 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23일 날 네, 그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다 감안해서 논쟁해야 될 쟁점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이봉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규제 합리화 관련한 카테고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근데 이제 그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그 국가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데 이제 아파트 드라마를 보면 약간 막 입주자 대표회의가 막 비리가 많고 뭔가 일을 잘 못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관심도 생기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 예전 같으면 이제 통반장님들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이 뭔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약간 이제 규제 합리화랑 약간 엮인 게 뭐냐면 그 보통은 이제 시나 도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거의 이제 대부분이 못하는 것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그 시스템은 어떤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저희 그 뭐 아파트 자체적으로 뭔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허용해달라. 그건 아니에요?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다음 저기 농축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보고하시죠. 예,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농식품부와 두 개 청의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박은식 산림청장이 차례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후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농업인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첫째,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둘째,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셋째, 현장에서는 효능감을 더했습니다. 넷째, 농업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큰 내일로 나아갑니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AI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 규제 등 수익 규제 대응도 함께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구되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 덕분에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더 많은 지역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농정을 만드는 계획 지금 시작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지급 후에 인구가 4.9%, 소비처가 13.8% 확대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개 군을 제가 모두 방문을 했었는데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체감 평가와 기대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성과는 언론의 긍정적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푸드 플러스 수출은 대통령님 해외 순방 계기로 해서 검역 협상 타결이 여러 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반기에 70억 5천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밖에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중동 전쟁의 적시 대응,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역점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도 농축산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정 공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7월 7일 날 발사된 농림위성 등을 활용해서 적정 생산량을 더욱 정밀하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고 생산자 단체와 함께 농작물 재배 면적과 생육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통 분야의 경우는 도소매 단계에서 경쟁을 강화해서 구조를 혁신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매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법 재개정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법에 따라 강화된 도매법인 평가로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내에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근의 마트 가격들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조사 앱도 시범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AI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직 농업 분야는 기계화, 디지털화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농업에 빠르게 AI를 확산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AI가 접목된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23개소까지 확대하고 보급형 AI 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해서 중소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농업용 AI 제품은 신속히 상용화하고 무안에 KAI 농업 선도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AI를 통해서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돌봄과 같은 생활 서비스와 농정 관련 민원 서비스에 AI를 접목해서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 안정 보험의 품목 확대, 가격 안정제 신규 도입, 재해복구비 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 장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시에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형 계절 노동 등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장의 공동영농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농작업 시에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K푸드 플러스 수출입니다. 160억 달러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리 베이커 등과 같은 명예 홍보대사 활동도 지원하고 K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마케팅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전략 품목과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시장에 가용 자원을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2개소인데요.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에 저수지 등을 활용해서 농촌 태양광이 신속히 늘어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6,000톤을 고체 연료로 활용해 최초의 상업 발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정책은 실질적인 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봉사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요구가 많은 진료비 부담 완화,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통해서 농정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먼저 농협개혁의 경우는 감사위원회 독립과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1차 개혁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1차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같은 후속 개혁 과제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경우는 7월 14일 기준으로 기본조사 목표의 71.1%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27.6%의 농지는 심층 조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하면서 농지 거래가 위축된다거나 임차농 피해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거래 플랫폼도 만들고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등을 통해서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은행이 충분히 매입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소득 확산을 통해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월 달부터는 화천 등을 비롯해서 현재의 10개 군에 7개 군을 더해서 기본소득이 추가 지급됩니다. 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항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년 본사업에 대비해서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내에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서 사회연대경조직을 육성해서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39개 농촌 시군별로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음식,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농촌에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농촌 창업 증가율은 연평균 7.5%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창업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어제 제가 농식품 스타트업이 참여한 창업박람회를 다녀왔는데 200개 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그 농식품에 결합되는 그 테크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 농촌에는 귀농 귀촌, 농촌 관광, 태양광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거리들이 매우 많고 청년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농식품부가 촘촘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정상화 추진 TF와 워크숍 등을 통해서 현재 39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과제들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농기계의 주행형 농기계의 음주운전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2장을 선출하는데 1인 1표로 개선해달라. 현재는 호당 한 표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지역에 예,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과제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축산물 수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농축산물 가격이 높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생산량에 따라서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가격이 높은 품목, 계란이 그렇습니다. 이 계란은 공급을 저희가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지금 가격이 너무 낮아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 축전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수급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되면 재해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기후 때문에 재해 발생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올해는 평시하고 비교하면 2만 개소 이상 더 많은 취약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할 것이고, 만약 피해 발생을 한다면 즉각적인 복구 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박수도 한번 하시죠. 농림청장님 바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38쪽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상반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농부산물 7만 2천 톤을 파쇄하여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농업인의 영농 부담까지 줄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가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현장 밀착형 농작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선발한 1천여 명의 온열 질환 예방 요원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여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K농업 기술을 세계로 확산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코이카와 협업으로 라오스와 방글라데시의 농촌 개발을 지원하고 몽골, 중앙아시아 등 수원국에는 우리 농업 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AI 기반 미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기술 특화 AI 에이전트는 AI 이사기를 고도화하여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영농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발사한 농림위성은 내년부터 작물 생육 상황과 재배 면적, 농지 변화, 농업 재해를 정밀하게 관측하여 데이터 기반 농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주도 성장 과제입니다. 성주 참외와 같은 지역 특화 작목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관리 제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성과를 만들고 AI와 농림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산림청. 네, 산림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 피해를 작년에 비해 대폭 줄였으며 목재 생산과 임목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배 상향하여 임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에도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입니다. 현장 임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임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목조건축법을 제정하여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총 연장 849km의 동서 트레일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트레일이 지나는 225개 농산촌 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정상화 과제로서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여 산림 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산림사업 실행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완료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페이퍼 업체의 입찰 보증금 몰수와 과징금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여름철 산사태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예보 발령과 선제적인 대피를 유도하여 산사태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가을부터는 야간에도 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종사 양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가을철 산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부처 고생했습니다. 우선 산림청은 올해 봄,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산불 피해를 조기 대응해서 정말 큰 성과를 냈어요. 피해 면적도 크지 않고 인명 피해는 없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공직자들 뭐 다른 부처들도 다 함께 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다들 같이 애써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대응한 덕에 어쨌든
죽는 사람도 없고 산림 피해도 어쨌든 내년에 비해서 100분의 1로 줄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돼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9.3에서 99.5 정도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헬기는 아직도 투입할 준비는 아직 안 된 상태. 지금 이제 산불 대응에 조금 이제 비수기 때문에 조종사 양성을 지금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저희가 8대 헬기 가용하는 헬기가 있는데 다 가용할 수 있는 조종사를 9월 말까지 확보해서 10월 15일 가을철 산불부터는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야간에 운용 가능한 헬기를 사놓고 그걸 얼마 동안 도대체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예 사지를 말든지. 어쨌든 야간 산불 진압이 가능한 헬기는 어쨌든 그 용도로 샀잖아요, 그죠? 비싸게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아예 안 쓰고 있으면서 또 사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철저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산을 다 필요해서 샀으면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공직자 또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인데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밤에 주로는 산불이 확산되잖아요. 네. 낮에는 진압을 하지만 밤에는 진압이 안 된다고 사실상 내두니까 밤에 확 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라도 불면 그냥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는 주로 지상 진화대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직접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되게 어렵죠. 네. 그 야간 헬기가 이제 야간에 운영하다 보면 좀 조종사들의 안전 문제가 조금 그렇긴 있는데요. 하죠. 안전에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것도 일이니까. 그리고 그냥 관심인데 이 목조 건축법을 만들면 국산 목재 생산이 실제 활성화돼요. 목재 지금 우리나라의 목재 원목으로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요즘에 이제 원목으로 사용하는 한옥 같은 경우는 원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 외에도 CLT라든지 이렇게 집성재라 그래서 목재를 인위적으로 이게 붙여서 다시 붙여서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원목 자체를 쓰기에는 우리나라 목재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지금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이제 목재 산업계의 의견에 따르면은 지금 목재가 생산이 좀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목재들이 많이 그래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래전부터 화목으로 안 쓰고 그냥 키우다 보니까 숲은 우거졌는데 그 쓰지를 잘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 하나는 농진청이 지금 해외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농진청 어디? 네, 그렇습니다.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 지원 사업 하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뭐예요? 아, 주로 벼농사 가르치는 거 이런 거 합니까? 벼농사도 있고요. 또 축산 쪽에서 낙농 기술도 들어가 축산도. 있고요. 또 병해충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는 병해충에 대해서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병해충에 대해서 좀 가서 기술만 해주면 거의 100% 이상의 증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땅은 넓은데 사람들이 굶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농업 기술을 가르치거나 개간을 해서 아니면 그 뭐 무슨 관계 시설 같은 걸 해주면 농사가 되지요.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대개는 방치하다시피 하고 가난하게 먹을 거리도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고 이제 국제화돼서 보기도 잘할 테고 나름의 열망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방치되고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논 만들어서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물길 대고 벼씨 뿌려서 키우고 그러면 되는데 왜 안 저희들이 할까요? 들어간 지역은 잘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선도.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 빠져나온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시설 그런 것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관계시설을 하려고 할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의지가 문제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그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선 공동체의 의지를부터 만드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요건은
갖춰져 있는데 가능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다. 네,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학기술로서 농업기술로서 수단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걸 할 때 지금 현재 코이카 쪽에서 들어가는 인프라 쪽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인프라와 기술과 거기에 있는 공동체의 의지까지 된다면 이제 자립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새마을 운동중앙본부에 가서 내가 일부러 그 때문에 가봤는데 네.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는 것 거기다가 물리적 지원, 네. 관계시설 만들고 논밭 만들고 씨앗 개량하고 또 현지에서 지도하고 지금 올해 그래서 9월에 라오스가 시작되고요. 11월에 방글라데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본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저희 코피아와 코이카 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합동으로 했습니다. 좀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산발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각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지역의 공동체의 자립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ODA, 농업 네. 분야 ODA. 그 최종 지휘는 누가 맡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큰 코이카 쪽에서. 코이카가 맡아요. 네. 농업 분야면 농업 쪽이 맡아야 되지 않나? 코이카는 종합 지휘를 할 텐데. 예, 그래도 뭐 아마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농진공 이런 우리 그 공사들이 할 텐데요. 그런 총괄 설계. 이렇게 행정적인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그 농식품부 요새 계란이 화두인데 예, 계란이 요새 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비싸죠. 네. 근데 지금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2억 3천만 개 수입. 1억 3천만. 2억 3천만. 2억 3천만 개. 예. 그게 이제 이달 지금부터 들어옵니까? 이미 들어오기 들어오고 시작했습니다. 매주 몇 천만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중에 풀리면은 계란값이 좀 떨어지나요?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저희가 매일 우리 국내 생산이 4,900만 개가 나옵니다. 매일? 네, 매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 들어온다는 게 숫자상으로 뭐 이렇게 사실은 며칠 분량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적재적소에 들어서 일종의 가격을 좀 낮추는 영향을 메뚜기 주겠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는 저희가 전년도 7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생산량이 0.1%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2억 3천만 개 더해지면 8월에는 저희가 작년도 8월 대비해서 조금 더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2억 있습니다. 3천만 개라고 하면 하루에 우리가 한 5천만 개 정도 생산되고 소모되니까 한 4, 5일치밖에 안 되지만 4일치.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 거 생산이 되면서 그게 더해져서 여기저기 마트에 그것이 싼 가격으로 풀리니까요. 역할을 합니다. 국민 1인당 하루에 계란 한 개쯤 먹는 한 개씩 드십니다. 한 개쯤 아기들까지 다 합해서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니까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요 싼 달걀을 많이 공급해 드리고 근데 우리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계란 생산이 0.3%가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예요? 6월 달에는 조금 더 많이 줄었었고 지금 7월 전체 현재 통계로 상태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1% 줄었는데 소비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 7월하고 비교해 보면. 갑자기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계란을 갑자기 더 많이 아무래도 이제 드시게 달걀이 예. 다른 가장 저렴한 단백질이기도 돼지고기가 하고요. 비싸진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안정화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국내 계란은 지금 수입하는 것은 일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특별한 예. 프리미엄이 예.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들은 대개 일반란이 아니고 무슨 예를 들면 유정란, 무슨 꼭지, 란 뭐 예,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일반란도 일반 많아요? 난도 있고 예 그런 프리미엄 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많아요? 양적으로는 일반 난이 더 많은 많아요. 것으로 예. 어쨌든 이게 농작물 가격은 진폭이 예, 맞습니다. 다른 출렁임이 것보다 좀 심하게 크죠. 예. 작년에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번 겨울에 좀 조류독감 피해가 컸습니다. 컸어요? 예. 이제 물가 안정에 나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농어촌에 이게 여기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교통, 예. 면단이나 이런 데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예. 남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예. 거기다가 버스 운행을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비용이 커서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상황 혹시 아세요? 예, 농어촌 교통 모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82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교통 모델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수요자가 필요할 때 운행을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통근 시간에는 고정 노선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응답형 교통 체계로 근데 이게 그 택시를 보내줍니까? 택시 아니고 뭐 이렇게 마이크로버스 같은 이런 형태인데요. 그럼 부르면 오는 걸로? 네, 그렇게 가는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고 몇 사람 안 타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효율화해보자 해서 올해 저희가 AI를 여기에 도입한 모델을 저 5개 군에 먼저 도입을 합니다. 통계를 뭐 봐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암 같은데 시범 사업 한 것을 데이터를 보니까 대기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고 타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요응답형으로 수시 그 운행하는 게 예. 훨씬 더 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선을 하려면 운전기사의 유지비, 관리비 등등이 들 텐데 그냥 부르면 가서 차 맞습니다. 태워다 오니까 훨씬 지금은 싸게 먹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은 버스 요금 수준으로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취약 지역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에 어디 보니까 무슨 100원 택시인가 이런 거 그때 운행했었는데요. 많은 지역들이 하고 여러 있어요. 지역들이 있습니다. 100원 택시. 그다음에 이거는 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동물복지 전담 기구, 예. 동물복지진흥원. 복지진흥원 또는 복지청 뭐 진흥원, 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선 공약이기도 할 텐데. 예, 그게 저기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전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총리실에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사회적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래서 결론이 난 거는 총리실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를 두고 위원회를 두고 근데 이게 뭐 수의력 문제도 있고 검역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물 보호나 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추진을 하면서 관련 부처랑 같이 논의를 해가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 좀 전담할 수 있는 일종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을 하자 이렇게 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게 부담되긴 한데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동물은 또 많이 늘고 있을까요? 근데 업무가 사실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애완동물들이 많이 크니까. 예. 요거는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담기관을 하나 만든다. 예. 어차피 그렇게 결론이 나서 빨리 합시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 근데 다른 기관 하나 줄이시면 네트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물복지원 이건 좀 빨리 추진을 하기로 하고 설계를 잘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가구들이 지금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아까 보고에 있긴 하던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진료비를 좀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펫봄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이 전국에 5,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 중 취약한 가구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공 상생 동물병원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수가를 낮게 받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자주 받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료비 공개를 좀 하자. 그래서 좀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 이걸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 보건소에 동물 진료과를 만들자. 예. 그랬더니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랬더니 야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반발도 많아요. 근데 사실 아주 기본적인 전에는 이 동물 진료를 꼭 필요한 경우는 안 했잖아요.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막 이랬는데. 요즘은 경미한 질병이나 또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도 이 병원을 찾았고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것도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다 세금 내는데
그것도 약간은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던데 이러면 또 예. 욕을 하려나? 어떤가요? 근데 수요가 상당히 높고요. 엄청 그다음에 많죠, 우리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가 1,500만 네. 가구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은 그리고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사실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병원, 상생병원 이런 이름으로 한번 운영을 시작을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가구로 1,500가구 1,500만이면 되게 한 50%다 되는 거 1,500만 아니에요? 명, 1,500 제가 하여튼 뭐 헷갈립니다. 가군지 1,500만 명일 가능성이 1,500만, 많죠. 예, 명. 예. 근데 이것도 근데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보호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또 일면 들기도 해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 제대로 책임을 못 지면서 무슨 맞습니다. 동물까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또 이거를 확대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네,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금 예를 들면 뭐 저기 뭐죠 그게 새끼 못 낳게 하는 뭐 중성화 이런 건 지금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관리 이런 것도 사실 꽤 비용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은 이견이 없는데 예. 공공에서 예를 들면 반려동물 진료나 이런 걸 일부 좀 해보는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 또 부분에 대해서 동물 예를 들면 어디에다 공공 영역에서 동물 진료나 이런 걸 한번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 한번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좀 정책 판단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저거 좀 이따가 대충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진료비 부담은 실제로 매우 큰 것 같아서 하여튼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좀 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어디 뭐 시범 사업도 한번은 뭐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농업 직불금 얘기는 특별히 좀 없던데 예. 좀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또 말씀 주셔서요. 전에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농업 직불금 받았다고 막 그만두고 막 그런 데까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말로는 지금, 실제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게 농지조사 하는 것하고도 사실 관련이 됩니다. 농지조사 하는 게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게 이제 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직불금을 수령을 하기 때문에 지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주지 않고 예를 들면 직불금을 수령을 하고 농사는 다른 분이 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어. 아 예. 근데 절대 소문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농사 지을 기회를 뺏긴다. 나한테 슬쩍 얘기하면서 절대로 딴 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농지조사를 할 때 약간 현장에서 우려감들이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수준 이게 한 10년 거의 가까이 돼가네. 제가 과거에 선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농업 분야 공부를 하다가 그때 받은 자료 꽤 오래전 자료예요. 네. 우리나라는 농업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그때 당시로는 내 기억으로 한 270만 원, 일본이 한 750만 원, 유럽이 한 1,200~300만 원, 미국이 2,000원, 그리고 어디가 뭐 한 2,000 많이 해준 데가 한 2,5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을 텐데 지금 이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형식의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금, 농가 지원금 수준은 얼마나 돼요? 그 국제 비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국제 비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대충. 기억이 안 되는데요. 우리 농가 수 대비해서 농가의 소득이 지금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전소득이라는 게 있고, 농외소득이 있는데 이전소득에 잡히는 부분이 이제 공공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그게 얼마 정도예요? 그게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예, 2천만 원. 맞나요? 농가 소득에서 1,5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맞나요? 맞죠? 예, 맞습니다. 1,500, 2,000. 예. 엄청나게 많아졌던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던가?
그 사이에 10배 올랐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평균이니까요, 대통령님. 이게 규모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게 소득 분위별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평균 액수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별로도 다르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비슷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아마 우리나라가 많이 늘은 건가요? 많이 그동안 그때는 터무니없이 늘어났는데요. 한 적었어요. 그때 제가 그게 한 2018, 17, 16년 뭐 이럴 때쯤 기준, 한 10년 전쯤 됐겠네요. 10년 전쯤 기준으로는 일본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됐던 게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같은 잣대를 놓고 한번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작업은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계가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의 지원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 열위라고 보고 여기는 빨리빨리 사실은 정리해서 도시의 산업 영역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그 바꿔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네. 보조금을 주는데 네. 그 보조금이 좀 적정해야 사실은 농민들도 견뎌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비교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세판이나 FTA니 나중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필연적으로 농축산업, 농업, 축산업 분야의 양보를 요구당하잖아요. 산업 부문 공업화된 부분이 좀 진출하려면 농업 분야를 축산 분야 이런 거 양보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다른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계속 우리 시장 개척하려고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조금씩 걸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농민들이 또 화가 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규정, 그러니까 경제 질서를 바꾸면서 이익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익 보는 집단이 손해 보는 집단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면 그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면 그게 매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저항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FTA 체결할 때 무슨 기금인가 뭔가를 1조 원 만들기로 상생협력기금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그나마 안 되고 한 30%밖에 안 됐다고? 올해가 끝입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고. 30%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의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1조 원인데 맞습니다. 결론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출액의 몇 퍼센트 뭐 하든지 아니면 수출로 인한 이익의 뭐 0.몇 퍼센트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히 보장을 했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작출을 하게 하든지 그냥 하고 싶은 기업만 해라. 선의로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발성에.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때 장난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정부에서 그 부분에 책임을 져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워낙 부담이 되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이익에서 일부를 분담하게 이렇게 해서 그거는 농민이나 국내 피해 보는 산업 분야의 뭐 보상이라면 보상 이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이제 개방 이슈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문법이 계속 비슷하다는 거죠. 자, 개방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지원할게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뭐 계산된 액수보다 실은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이게 어렵습니다, 복구가. 그거를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 우리 정책실장도 계시니까 어쨌든 정부가 농민들한테 1조 원 정도를 전부해주고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못했으면 그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건 정부의 신뢰 문제 때문에 그래요. 7천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7천억 정도를 일단 요새 뭐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대신 책임지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농특 늘어난 부분에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시장을 늘려야 되는데 경제 영토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그 피해 보는 쪽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피해가 있다면 그만큼 전보를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전보할 수 있을지를 농민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진지하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막 반대한다면서요. 농민단체들은 당연히 굉장히 그렇겠죠. 예, 예. 반대합니다. 대책을 함께 논의해서 만들자고 예, 해서 그래서- 실제 예. 필요한 대안을 만들어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나는 좀 잘 모르겠던데요. 여기도 표현을 보면 농업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아, 예. 그거 왜 농업인이냐 농민이지 아. 그 논쟁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농업인의 날도 농민의 날로 변경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왜 농민을 농업인으로